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보다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고통에 더 쉽게 무너진다. 카를 융.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에는 많은 일이 숨겨져 있다.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은 고민, 애써 웃으며 넘긴 대화, 말없이 삼킨 불편함, 참느라들인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소리 없이 에너지를 소모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정서적 과로라 부른다. 물리적으로는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감정을 눌러 담고 긴장을 풀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것. 마치 엔진은 꺼졌는데 라디에이터는 뜨거운 그 상태 그대로. 우리 몸은 지친다. 어느 날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의 하루를 들어보니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회의에서 말을 아꼈고 팀원의 실수는 대신 책임졌고 점심시간엔 모른 척 넘어간 불편한 대화가 있었다. 그는 일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사람을 조율하고 감정을 숨기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었다. 이 피로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깊다. 심리적 긴장이란 말 그대로 마음의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몸의 피로는 자면 회복된다. 그러나 마음의 피로는 자기 전까지도 계속 깨어 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질문은 사실 오늘도 나를 너무 억눌렀구나 라는 말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번뇌망상이라고 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태. 아무리 몸을 쉬게 해도 이 파도를 잠재우지 않으면 진정한 쉼은 오지 않는다. 쉼이란 무의,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비움, 다시 말해 스스로를 잠시 내려놓음이다. 한 젊은 상담자가 말했다. 명상하는 법을 배웠더니 덜 피곤해졌어요. 그는 어느 날부터 퇴근 후 10분간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자신이 했던 모든 감정 조절을 되짚기 시작했다. 아, 점심시간에 억지로 웃었구나. 그 얘기 듣고 불편했는데 꾹 참았지. 그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말없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절반은 사라졌다고 했다. 인간의 피로는 일이 아니라 억제에서 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감정 노동은 단순히 잘 웃는 수준이 아니다. 불쾌함을 무시하고 화를 억누르고 친절을 연기하는 수준까지 요구된다. 이 모든 억제가 모여 하루의 끝엔 기진맥진한 상태로 남는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은 감정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그 감정에 지배당하게 된다. 피로의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피로에 삼켜진다. 어떤 날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한다. 오늘도 많이 참느라 수고했어. 누가 보기엔 아무 일도 안 한 하루였지만 그 안엔 셀 수 없는 인내와 절제가 있었음을 스스로만이라도 알아줘야 한다. 우리가 진정 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휴식의 시간보다도 감정의 해방이다. 피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억누르지 않고 정직하게 느끼는 것. 그 감정을 끄집어내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늘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진다. 나는 왜 늘 맞춰주고 후회할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길이다. 에리 프롬. 누군가는 항상 먼저 양보하고 사과하고 이해하려 애쓴다. 말끝을 조심하고 분위기를 먼저 살핀다. 그 사람은 흔히 좋은 사람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의 하루 끝엔 말 못할 후회와 피로가 따라붙는다. 왜 또 나만 참았지? 왜 난 늘 맞춰줘야 하지? 그 후회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지키지 못한 자신에게 향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려는 미덕이다.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미덕이 습관이 되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을 때 생긴다. 더 이상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된다.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헬렌 린드는 말한다.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맞추는 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조차 모르게 된다. 누군가에게 맞추다 보면
내 감정은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그렇게 흐려진 자아는 언젠가 큰 피로와 분노로 돌아온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한텐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저는 제 인생이 하나도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본인의 의견을 미뤘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 자신의 삶은 온통 타인의 선택으로 구성된 일지처럼 느껴졌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상, 워샹의 상실이라 한다. 나라는 존재의 분명한 경계가 사라지고 타인의 인식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무례하면 안 돼. 라는 강박이 결국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스스로를 지우고 남에게 맞추는 삶은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내면에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는 결국 누구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맞추는 삶의 끝에는 누구의 행복도 담보할 수 없는 공허가 있다. 그 안엔 진짜의 관계도 진짜의 나도 없다. 왜 우리는 자꾸 맞춰주고 후회하는 걸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누군가의 기대를 거절했을 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 불안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받기 위해 자기를 거스르는 순간 사랑받아도 허전해진다는 것이다. 한 상담자는 말했다. 맞춰주는 성향을 바꾸는 건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다. 왜냐면 그것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식. 갈등을 피하고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법.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유일한 전략이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에 집착한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 방법이 지금의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맞춰주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맞춤에 나의 감정이 사라질 때다. 나는 지금 불편하다.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는 사람이 된다. 니츠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왜 늘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가?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타인이 아니라 내 고독이었다. 진짜 나로 사는 데는 외로움이 따를 수 있다. 누군가는 날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는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생 누구에게도 진짜 나로 사랑받을 수 없다. 이제는 묻자. 나는 정말 이 관계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맞춰주는 삶에는 끝이 없다. 그러나 나를 아끼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한 발짝만 물러서도 괜찮다. 오늘은 그냥 나를 먼저 생각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우리는 후회 대신 존중을 배워간다. 괜찮다고 해놓고 혼자 앓는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에 감탄하지만 그 이면의 고요한 무너짐에는 둔감하다. 알랭드, 보통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조용한 절망이 섞여 있다. 진짜 괜찮지 않은데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마음, 또는 말하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운 불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 괜찮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자신에게조차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쓴다. 자기 감정의 억제는 겉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 안은 늘 사기다 못해 뜨거운 무언가로 부글거린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꿀 뿐이다. 때로는 짜증이 되어 타인에게 터지고 때로는 두통이나 불면이 되어 몸을 무너뜨린다. 그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것이 무기력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마비시키기 시작할 때다. 한 직장인은 말했다. 별거 아닌데 자꾸 마음이 멍해요. 누가 내 안에 스위치를 꺼버린 느낌. 그는 늘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순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순간마다 별일아니야 라는 말로 넘겼다. 감정이 쌓이면 폭발할 것 같다는 건 착각이다. 대부분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렇게 무너진 감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 무밍이라 부른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두는 상태. 이 무명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처럼 작동하지만 결국은 나를 나로부터 단절시킨다.
진짜 나의 상태를 외면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에 자신을 가둔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다. 슬픔은 말해질 때 줄어들고 감추어질 때 증식된다. 표현되지 못한 슬픔은 혼자 커간다. 그리고 커질수록 꺼내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우리는 말 못할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 말 못할 무게는 말하지 않는 이상 계속 무거워진다. 왜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이유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실망당할까 봐다.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 정도로 뭘 그래? 같은 말을 듣게 될까 봐. 내 상처가 사소하게 여겨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침묵은 단지 표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도 포기하는 일이다. 어떤 여성은 상담 중 이렇게 말했다. 전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 늘 밝고 괜찮은 아이였다고 했다. 그 말이 습관이 되니 정작 자신이 진짜 괜찮지 않을 때조차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가 알아주길 기대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티냈는데 눈치 못 챘어? 왜 내가 힘든 걸 아무도 몰라줄까? 하지만 감정은 숨기고 기대는 키우는 방식은 늘 상처로 돌아온다. 결국 나만 서운하고 나만 외롭고 나만 앓는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말했다. 우리는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사회에 적응한다. 그러나 그 거짓된 자아는 결코 내면의 진실을 대체할 수 없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편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내면의 나와는 멀어진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사실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수많은 침묵과 오해를 덜어낼 수 있다. 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작이다. 다행히 감정은 다시 꺼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꺼내는 연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주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늘 조용히 무너지기 직전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진짜 괜찮아지기 위해 더 이상 괜찮은 척을 멈추자. 피곤한 관계에는 이유가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이 우리를 소모시킨다. 에리 프롬, 어떤 사람과는 10분만 있어도 피곤하고 어떤 사람과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 우리는 이 차이를 설명할 때 흔히 상대방의 성격을 탓한다. 하지만 피곤함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다. 누군가를 계속 챙겨야 하는 관계, 늘 웃어야 하는 관계, 이해하고 감싸야만 유지되는 관계. 그런 관계는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우리가 피곤한 건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계속 억제하거나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를 감정적 역할 고정, EER, Emotional Energy Role 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관계 속에서 맡게 되는 반복적인 정서적 역할. 예를 들어 늘 상담자처럼 들어주는 사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 책임을 대신 떠안는 사람. 이 역할이 반복되면 관계는 더 이상 상호적이지 않고 의무적이 된다.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는 친구의 고민을 매번 들어줬고 조언을 해줬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듣는 데만 집중하고 위로만 하다가 헤어지면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는 그 관계에서 조력자 역할을 고정당한 채 자신을 놓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의 피로를 집착과 분별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야 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같은 생각은 결국 자기 안의 타인지향적 자아를 강화시키고 본래의 자신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 나는 점점 피곤해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주 자신을 희생한다. 그리고 그 희생이 반복되면 존재 자체가 타인에 종속된다. 이 말처럼 많은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것 같지만 실은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 왜 어떤 관계는 유독 힘이 빠질까? 왜 어떤 사람과는 대화만 해도 탈진할까? 그 관계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구조 속에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나눌 때 채워지지만 감당할 때는 고갈된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여성은 말했다. 저는 늘 눈치를 봤어요. 상대방 기분에 따라 저도 달라졌죠. 근데 이제는 대화 중간에 제 기분도 표현해요. 그 말은 좀 불편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요. 그녀는 관계를 끊지 않았다. 다만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위치시켰다. 그 순간부터 피로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늘 관계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 자기 위치, 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피곤함의 근원을 꿰뚫는다. 심리학적으로 관계의 비대칭은 가장 큰 에너지 소모 요인 중 하나다. 대화가 한쪽으로만 흐르고 책임이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감정 조율을 내가 도맡는 관계. 이런 비대칭 구조는 결국 한 사람의 소진을 필연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사람과 있을 땐 내가 나같지가 않아. 자꾸 눈치 보게 돼.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봐 무섭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 고정된 나의 역할이 문제라는 신호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피곤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은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도 괜찮은 관계다.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함께 있을수록 회복되는 관계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내가 먼저 나의 진짜 자리를 찾아갈 때 시작된다. 잘 지낸다는 건 잘 거절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찰스 부코스키. 우리는 잘 지내기 위해 예스를 배운다. 분위기를 맞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불편한 말을 삼키는 법. 그런데 진짜 잘 지내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때 노를 말할 줄 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주변 사람과 충돌하지 않는 듯 보인다. 모두에게 친절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다정하다. 하지만 그 내면은 조용히 달아있다. 왜냐면 거절하지 못한 채 쌓아둔 피로는 결국 관계에 대한 회의로, 때로는 사람에 대한 염증으로 자라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편해졌어요. 그냥 부탁받기 싫어서요. 그녀는 끊임없이 주변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나중엔 연락조차 피하게 됐다. 거절하지 못한 친절은 끝내 관계를 회피하게 만든다. 심리학자 배선이 코크런은 말한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 거절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다.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허물게 되고 결국 자기도 상대도 망가뜨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응대를 무지, 모지로 본다. 상대의 말에 따라 자동 반응하듯 움직이는 것. 그건 깨어있는 태도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친절은 결국 의무가 되고 의무는 언젠가 짐이 된다. 왜 우리는 거절하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정말 묻자. 그 거절을 하지 않았을 때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는 바로 나 자신이다. 한 남성은 말했다. 친한 친구가 자꾸 사업 자문을 구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근데 또 거절하면 우정에 금이 갈까봐 계속 들어주고 있죠. 그는 결국 친구를 피하기 시작했다. 거절하지 않은 친절은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예고편이 된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은 아름답지만 타인의 기대에 사로잡힌 삶은 불행하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타인의 기대에만 반응하는 삶이 된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나의 선인지 조차 있게 된다. 거절은 기술이다. 말투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지금은 어려워요. 그건 제 상황과 맞지 않네요. 부드럽되 단호하게, 짧지만 분명하게.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선이 분명한 사람, 존중을 배워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게 된다. 어떤 관계는 거절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관계는 존중이 아니라
조건 위에 세워진 관계였을지도 모른다. 잘 지낸다는 건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다. 잘 지낸다는 건 내가 무너진 뒤에도 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줄 알 때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거절하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속에서 지치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다.